가을 오후 3시, 잿빛 하늘 아래 아파트 15층, 우리 집은 고요했어요. 김월순, 70세.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4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후 이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전부터 시작된 대청소가 생각보다 힘들었거든요. 특히 남편 광수가 쓰던 서재를 정리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정리해야겠어.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 천천히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먼지가 확 올라왔어요. 재채기를 하며 서랍 속을 살펴보니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어요. 낡은 볼펜, 메모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던 작은 물건들까지. 그런데 서랍 맨 뒤쪽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남편이 생전에 쓰던 오래된 휴대폰이었어요. 까만 새 플립폰이었는데 남편이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서랍에 넣어둔 것 같았어요.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호기심이 생겨서 충전기를 찾아 전원을 켰어요. 다행히 아직 켜졌어요. 화면이 흐릿하긴 했지만 사용할 수는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추억을 되새겨 볼 생각이었어요. 남편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나 가족들과의 대화 기록을 보면 그때 행복했던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았거든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었어요. 저와 주고받은 사랑스러운 문자들, 아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들. 하나씩 읽어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스크롤을 계속 내리다가 이상한 메시지들을 발견했어요. 발신자, 이름이 옥자와 영달이었어요. 제 오랜 친구인 이옥자와 박영달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광수한테 왜 문자를? 첫 번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광수야, 월순이가 모르게 조심해. 우리 일을 절대 들키면 안 돼. 무슨 일을 들키면 안 된다는 걸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영달이 말이 많네. 월순이 너무 순진해서 다행이야. 계속 이용하자. 이용. 저를 이용한다고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메시지들은 몇 년 전부터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주고받아진 것들이었어요. 내용을 읽을수록 믿을 수가 없었어요. 월순이네 부동산 정보 어떻게 알아낸 거야? 광수가 알려줬지. 월순이가 교사라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없으니까 모를 거래. 그럼 우리가 먼저 사고 나중에 월순이한테 비싸게 팔면 되겠네. 그래, 완벽한 계획이지.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그리고 남편까지도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읽어보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제가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학교, 주변 부동산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정보들을 남편이 옥자와 영달에게 흘려주고 그들이 먼저 투자해서 이익을 본 다음 저에게는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았던 거였어요. 아니야, 이럴 수가. 메시지를 읽으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몇 년 전 옥자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추천했던 그 부동산들. 저는 친구를 믿고 큰 돈을 투자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손해만 봤죠. 그때 옥자는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야. 어쩔 수 없어라며 위로하는 척 했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미리 더 싼 가격에 사서 저에게 비싸게 판 거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답장이었어요. 월순이는 평생 학교에서만 살아서 세상 물정을 몰라.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하자. 괜찮아. 월순이는 우리를 의심할 줄도 몰라. 그래도 너무 자주 하면 들킬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자. 제가 순진해서 들키지 않을 거라고요? 저를 바보로 본 거예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40년간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남편까지도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요. 문득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옥자가 유독 제 사생활에 관심이 많았던 것, 영달이 가꾸 투자 이야기를 꺼냈던 것, 그리고 남편이 가끔 친구들과 만나고 온 후 어색해했던 것까지. 그럼 내가 잃은 돈이 얼마나 되지? 계산해보니 최소 5천만 원은 넘었어요. 교사 월급으로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어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결국 친구들에게 속아서 날린 거였어요. 더 읽어보니 이런 메시지도 있었어요. 월순이가 퇴직금 받으면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더 큰 건수를 잡을 수 있을지도. 퇴직금까지 노렸다고요? 정말 끝까지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 중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미안하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월순이한테 미안해서 잠이 안 온다. 뭔 소리야? 지금까지 잘해놨는데 양심이 있어야지. 그만두자. 광수야, 정신 차려.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월순이가 불쌍해. 그 다음에는 옥자와 영달의 답장이 없었어요. 아마 남편이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마지막 몇 년간 왜 그렇게 저에게 잘해줬는지를.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과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있었던 거죠. 여보, 그래서 그렇게 미안해했구나.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배신감과 동시에 남편이 마지막에는 후회했다는 사실에 조금의 위안도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옥자와 영달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남편은 마지막에라도 후회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저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며칠 전에도 옥자가 전화를 걸어서 또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했었어요. 70세가 된 지금까지도 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잃었고 무엇보다 40년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문득 지연이가 떠올랐어요.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정지연. 제가 교사 시절 담임했던 학생의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45세가 되어 교수가 되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죠.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분석력이 뛰어났어요. 복잡한 문제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나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지연아,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을까? 상의할 일이 있어서.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걱정되는 목소리인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와서 직접 보여줄게.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번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40년간 저를 속여온 친구들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가을 저녁의 쓸쓸함이 느껴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70세의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면서도 당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진실을 알고 나면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진짜 배신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여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연이가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어요. 문을 열어주니
예전과 똑같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들어와. 차부터 한잔하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아서 녹차를 우리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45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지만 지연이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드물었거든요. 지연아,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니? 물론이죠. 언니가 선생님 반이었고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항상 학교에 놀러 갔잖아요. 그때 너는 참 똑똑했어. 어른들이 하는 말도 금방 알아듣고. 지연이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추억 이야기하자고 부르신 건 아니죠? 맞아. 사실 저는 남편의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걸 발견했거든. 지연이에게 메시지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던 지연이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광수 핸드폰에서 나온 거야. 지연이가 메시지를 자세히 읽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선생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옥자 씨와 박영달 씨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저는 선생님이 항상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셔서 지연이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저는 40년간 그들을 좋은 친구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나도 몰랐어. 이 메시지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지연이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옥자, 영달과 친해지게 되었는지,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말이에요. 옥자를 처음 만난 건 1985년이었어. 그때 나는 신입교사였고 옥자는 근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 그때가 떠올랐어요. 25살의 저와 23살의 옥자가 처음 만났던 순간. 동네 미용실에서였어요. 옥자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어. 말도 잘하고 패션 감각도 좋고 나보다 2살 어렸지만 세상 물정을 훨씬 잘 아는 것 같았지. 그때부터 가까워지신 거예요? 응. 옥자가 먼저 다가왔어. 선생님이시죠?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라면서.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교사로서 외로웠던 제게 옥자는 든든한 친구였거든요. 영다리는 옥자를 통해서 알게 됐어. 옥자 소개로 만났는데 금융 쪽에서 일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지. 영다리와의 첫 만남도 기억났어요. 1987년 겨울. 옥자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였어요. 사실 영다리한테 좀 호감이 있었어. 그때 나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영다리는 차분하고 신사적이었거든. 지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이 박영달 씨를 좋아하셨다고요? 그래. 몇 달 정도 만났어. 그런데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영다리가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던 거야. 그때는 상처받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행이었어요. 만약 영다리와 결혼했다면 더 큰 배신을 당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삼각관계가 아니라 계속 친구로만 지내신 거군요. 맞아. 그 후에 광수를 만나서 결혼했고 옥자와 영다리는 계속 친구로 지냈지. 아, 참고로 옥자는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지연이가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이 메시지들을 보면 꽤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 2010년부터 시작된 것 같더라고. 저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지연이에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가 학교 근처 상가 투자였어. 2011년에 옥자가 정말 좋은 기회라면서 권했는데 나는 2억을 투자했지. 그런데 1년 후에 망했어. 그때 손해가 얼마나 났어요? 1억 5천만 원. 투자금의 75%를 날렸지. 지연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두 번째는 2013년 아파트 투자였어. 영다리가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면서 추천했는데 역시 실패했어. 그때는 얼마나? 8천만 원 손해. 그것도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었지. 세 번째가 2015년 펜션 사업이었어. 옥자와 영다리가 공동으로 추천했는데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되세요? 계산해보니 3억 5천만 원 정도. 지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3억 5천만 원이요? 그건 정말 큰 돈이잖아요. 교사 월급으로 40년 모은 돈의 70%가 넘어 노후 대비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지금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지연이가 메시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 메시지들을 보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거예요. 선생님의 성격, 경제 상황, 심지어 심리 상태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여기 보세요. 월순이는 평생 학교에서만 살아서 세상 물정을 몰라라는 부분. 선생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를 순진한 교사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월순이는 우리를 의심할 줄도 몰라라는 부분. 이건 선생님의 신뢰를 악용한 거예요. 맞아. 나는 친구들을 의심할 줄 몰랐어. 가장 나쁜 건 이 부분이에요. 월순이가 퇴직금 받으면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선생님의 노후 자금까지 노렸다는 거죠. 지연이의 분석을 듣다 보니 분노가 더 커졌어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40년 우정을 이용한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 김광수 선생님의 마지막 메시지들을 보면 분명히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에 한동안 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아마 미안해서 그랬을 거야.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선생님 남편분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 옥자와 영다리가 광수를 이용한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는 말했어야 했는데요. 지연이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사기죄로 고발하면 70세의 법정에 서야 한다고? 아니면 직접 대화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 대화? 40년 우정이 거짓이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지연아, 솔직히 말하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연하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퍼. 40년간 진심으로 사랑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지연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일단 며칠 더 생각해 보세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래야겠어. 그리고 혹시 더 증거가 있는지도 찾아보세요.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법적 대응을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의 다른 물건들도 뒤져봤어요. 혹시 더 많은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서재 구석에서 남편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옥자, 영달과의 만남 일정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2011년 3월 15일 옥자, 영달과 상가, 투자 논의, 2013년 7월 20일 월순, 퇴직금 관련 상담, 2015년 2월 10일 펜션 사업 계획회의,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들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확인하는 순간, 분노와 슬픔 중에 어떤 감정이 더 클까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진짜 아픈 건 돈을 잃은 게 아니라 40년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며칠간 저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었어요. 과연 다른 사람들도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남편의 수첩을 발견한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살았던 집인데도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신발 상자였는데 열어보니 온갖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제가 전혀 모르는 계약서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투자 약정서, 그리고 대출 관련 서류들까지. 내 이름으로 된 게 왜 이렇게 많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제가 서명한 적 없는 서류들인데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이 제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대출 서류였어요. 제 명의로 5천만 원을 빌린 기록이 있었어요. 언제 그런 대출을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설마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어요. 고객님, 2014년 3월에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을 받으셨고 2016년에 완제하셨네요. 제가 언제 그런 대출을? 서류상으로는 고객님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었어요. 2014년에는 제가 학교 업무로 너무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혹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분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면 가능합니다. 위임장? 저는 그런 위임장을 써준 기억이 없는데요. 은행을 끊고 나서 더 자세히 서류를 살펴봤어요.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명이 뭔가 어색했어요. 이 서명, 내가 쓴 게 아닌 것 같은데? 평소 제 서명과 비교해보니 분명히 달랐어요. 누군가 제 서명을 흉내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제 서명까지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었어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옥자나 영달과 관련된 일이었을 거예요. 오후에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또 큰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내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게 있었어. 5천만 원이나. 뭐라고요? 그건 명백한 위조잖아요. 그렇지? 서명도 이상하고. 선생님,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서? 네. 그건 사기죄에 해당해요. 심각한 범죄라고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와서 신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연아, 그런데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신고해도 되나? 물론이죠. 그리고 공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옥자 씨나 박영달 씨 말이에요. 공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혼자서 처리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옥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한 타이밍이었어요. 월순아, 뭐 해? 집에 있지. 왜? 요즘 소식이 없어서. 혹시 몸이 안 좋아? 평소 같았으면 반가웠을 목소리인데 이제는 계산적으로 들렸어요. 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오래된 친구 생각이 나서. 우리 언제 한번 만날까? 만나자고? 지금 상황에서 옥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요? 글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럼 내가 집으로 갈게. 뭐 좋은 거 해줄 테니까. 아니야. 괜찮아. 월순아. 우리 친구 사이에 뭘 그래. 내일 오후에 갈게. 전화를 끊으면서 불안해졌어요. 옥자가 내일 온다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40년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지? 남편 사진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마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로 저를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그것도 연기였던 건지. 다음 날 아침 옥자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휴대폰과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혹시 옥자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옥자가 오는 이유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오후 2시 옥자가 도착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보였어요. 월순아,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얼굴이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직 70인데 뭘.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옥자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찾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월순아, 요즘 뭐 하며 지내? 그냥 집에서 TV 보고 책 읽고 심심하겠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지? 괜찮아. 그런데 월순아, 혹시 광수 형님 유품 정리는 다 했어? 유품 정리?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아직 다 못했어. 워낙 많아서. 그렇구나. 혹시 정리하다가 중요한 서류나 그런 거 나오면 나한테 말해. 도와줄게. 중요한 서류. 옥자가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무슨 서류? 그냥 형님이 생전에 투자하신 것들 말이야. 혹시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순간 확신했어요. 옥자가 제게 온 이유가 유품 때문이라는 걸. 혹시 남편이 남긴 증거들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투자? 아, 그냥 예전에 형님이랑 같이 했던 것들 있잖아.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혹시 나중에 정리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설명해 줄게. 옥자의 표정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려는 게 분명했어요. 월순아, 그런데 요즘 돈 관리는 어떻게 해? 혼자서 은행 업무 보기 힘들지 않아? 왜? 그냥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서. 나는 회사에서 격리일 했잖아. 돈 관리까지 도와주겠다고?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옥자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괜찮아.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 그래도 나이 들면 실수할 수 있잖아.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보이스피싱? 지금 누가 저를 속이려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옥자가 2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어요. 떠나면서도 계속 유품 정리할 때 연락하라고 당부했어요. 옥자가 떠나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그들이 아직도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걸. 남편이 죽었지만 저에게서 뭔가 더 얻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오늘 옥자가 왔는데 정말 이상했어. 어떡해요? 계속 유품 정리 얘기만 하고 중요한 서류 있으면 달라고 하고. 아, 증거 인멸하려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돈 관리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선생님, 조심하셔야 해요. 아직도 선생님을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호구로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와 실행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그 다음 주에 깨달았어요. 40년간 속아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능수능란하게 복수할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옥자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저는 지연이와 함께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였어요. 선생님, 우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지연이가 노트북을 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가 뭐가 있죠?
남편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투자 관련 수첩, 그리고 위조된 대출 서류.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예를 들어, 그들이 실제로 선생님을 속이는 현장을 녹음한다거나, 녹음. 70세에 제가 그런 첩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연아, 그런 건 너무 어려워. 걱정 마세요. 요즘은 녹음 기능이 있는 펜도 있고, 휴대폰 녹음도 쉬워요. 지연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녹음기를 주문해 줬어요. 펜처럼 생긴 녹음기였는데, 겉으로 보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어요. 이걸로 대화를 녹음하시면 돼요.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며칠 후 녹음기가 도착했어요. 사용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때 영다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월순이, 나야, 영다리. 오랜만에 듣는 영다리 목소리였어요. 예전에는 반가웠을 텐데 이제는 소름이 돋았어요. 오랜만이네. 그러게. 요즘 어떻게 지내? 옥자한테 들었는데 혼자 지내기 힘들다며? 옥자가 영다리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군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대로 지내고 있어. 월순아, 우리 한번 만나자. 오래된 친구인데 이렇게 연락만 하면 되겠어? 갑자기? 옥자도 같이 만나자고 했어. 옛날 생각도 나고 옥자와 영달이 함께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따로따로 연락했는데 왜 갑자기 셋이서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언제? 이번 주말 어때? 토요일 오후에. 어디서? 시내 호텔 카페로 하자. 조용하고 좋잖아. 호텔 카페. 왜 하필 그런 곳에서 만나자는 걸까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시간 되면 연락할게. 꼭 와야 해.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중요한 얘기?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지연이에게 연락했어요. 지연아, 드디어 기회가 왔어. 무슨 일이에요? 옥자와 영다리가 같이 만나자고 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완벽한 기회네요. 그때 녹음하시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 두려웠어요. 40년간 친구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을 속이고 녹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연아,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선생님, 그 사람들이 40년간 선생님을 속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건 정당방위예요.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피해자였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호텔 카페에 가기 전에 녹음기를 테스트해봤어요. 작동에 문제가 없었어요. 월수나 카페에 도착하니 옥자와 영다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이야, 월수나. 영다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가짜처럼 보였어요. 앉아, 앉아. 커피 뭘로 할래? 옥자가 친절하게 챙겨주는 모습도 이제는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나누면서 슬그머니 녹음기를 켰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지? 아, 그게 영다리가 옥자를 쳐다봤어요. 뭔가 미리 역할을 분담해 놓은 것 같았어요. 월수나, 사실은 내 걱정이 되어서. 내 걱정?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 특히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제 재산 상황을 얘기하려는 건가요?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이 들면 돈 관리가 어려워져. 요즘 투자 사기도 많고. 영다리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내 돈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해 줄까 해서. 내 돈을? 응. 우리가 경험도 많고 믿을 만한 투자처도 알고 있거든.
또 투자 이야기였어요. 40년 동안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고마운데 나는 투자에 관심 없어. 월순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 옥자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잖아. 그냥 두면 돈이 줄어들어. 그래도 우리가 알아본 곳은 정말 안전해. 연 15% 수익이 보장되거든. 연 15%. 그런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명백한 사기였어요. 너무 좋은 조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특별히 소개해 주는 거야. 영다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계약서도 준비했어. 일단 3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보자. 3천만 원.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과 비슷한 액수였어요. 혹시 제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 금액을? 대충 계산해봤지. 광수 형님 보험금이랑 퇴직금 생각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 놓았더군요. 제 재산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일단 생각해 볼게. 월순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 옥자가 재촉했어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줄 수 있어. 그 이후엔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넘어가. 다음 주까지? 왜 그렇게 급하게 재촉하는 걸까요? 그리고 월순아, 혹시 광수 형님이 남겨놓은 다른 서류들은 없어? 영다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서류? 투자 관련 서류들 말이야. 혹시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역시 그들이 노리는 게 그거였어요. 남편이 남긴 증거들을 없애려는 거였어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 그런 서류들은 우리가 처리해 줄게. 복잡한 거거든. 왜 너희가? 우리가 전문가니까. 월순이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야. 또 저를 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2시간 동안 계속 투자를 권유했어요.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고, 때로는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압박했어요. 월순아, 정말 마지막 기회야. 우리도 너 때문에 특별히 자리를 양보하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은 5천만 원씩 투자하는데 내가 친구라서 3천만 원으로 해주는 거야.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알겠어. 생각해 볼게. 꼭 연락해. 우리 40년 친구 아니야? 40년 친구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친구였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집에 돌아와서 녹음을 다시 들어봤어요.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속이려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에게 연락했어요. 완벽해요. 선생님.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가 될 거예요. 정말. 네. 특히 내가 친구라서 특별히 해주는 거야 라는 부분. 친분을 이용한 사기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수를 계획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때예요. 저는 그 다음 주에 경험했어요. 40년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진짜 무서운 면을 말이에요. 녹음 증거를 확보한 후 저와 지연이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선생님,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그런데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까? 걱정 마세요. 승소하면 상대방이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하거든요. 화요일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경험이 풍부해 보였어요. 어르신, 사안을 정리해보니 명백한 사기 사건이네요. 변호사가 저희가 가져간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피고인들이
직접 사기 수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승소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민사소송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요. 형사고발도 함께 하시면 더 효과적일 거고요. 1년 반이라 제 나이가 70세인데 그 긴 시간 동안 법정 다툼을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어르신, 혹시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한다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거든요. 합의, 40년간 저를 속인 사람들과 합의를 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법정 다툼을 1년 반씩 해야 한다니.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는 끝까지 가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70세의 몸으로 그 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옥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월순아, 투자건은 어떻게 생각해봤어? 아직 생각 중이야. 월순아, 너무 오래 끌지 마. 내일이 마감이거든. 내일이 마감. 갑자기 왜 그렇게 재촉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급해? 투자처에서 그러는데 어쩌겠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더욱 역겨웠어요. 옥자야, 사실 나 요즘 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뭔 소리야? 광수 형님 보험금이랑 퇴직금 있잖아. 역시 제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 돈도 생활비로 써야 하는데. 월순아,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안 돼. 투자해야 돈이 불어나지. 그래도 알았어. 그럼 영달이랑 내가 내일 집으로 갈게. 직접 와서 설명해 줄게. 집으로? 응. 서류도 가져가고. 바로 계약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해졌어요. 그들이 집으로 온다니 뭔가 강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지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큰일이야. 내일 그 사람들이 집으로 온대. 뭐라고요? 왜요? 투자 계약하러. 아무래도 강제로 계약하려는 것 같아. 선생님, 위험해요. 혹시 모르니까 저도 함께 있을게요. 그래 줄 수 있겠어? 당연하죠. 내일 오후에 미리 가서 기다릴게요. 다음 날 오후 2시, 지연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 녹음도 준비해뒀어요. 3시 정각에 옥자와 영달이 도착했어요. 지연이를 보고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월순아, 이분은 누구야? 내 제자 동생이야. 정지연이라고. 대학 교수해. 아, 그래? 안녕하세요. 영달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계획에 없던 제3자가 있으니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도 투자에 관심 있어서 함께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군요. 옥자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영달이가 서류를 꺼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월순아, 어제 말한 대로 오늘이 마지막이야. 계약서 다 준비했으니까 서명만 하면 돼.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거야?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아, 그게. 영다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나비개발이라는 회사예요.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죠. 어디 있는 회사인가요? 판교 쪽에. 구체적인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지연이의 질문에 영다리가 당황했어요. 그게 지금 당장은 왜요? 투자하는 회사 주소도 못 알려주나요? 옥자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따로 상담받으세요. 지금은 월순이 일이니까. 아,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금융 전문가라서 조금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금융 전문가요? 영다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거든요. 투자 관련 논문도 여러 편 썼고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지연이가 미리 준비한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투자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위험성? 네. 연 15%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시는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게 가능한 투자처가 있을까요? 영다리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게 특수한 경우라서 어떤 특수한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계속되는 지연이의 질문에 옥자가 화를 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인 줄 아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죠. 월수나, 이 사람 때문에 대화가 안 되겠네. 다른 날 다시 오자. 옥자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옥자야, 앉아. 뭐, 나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야? 너희가 40년간 나를 속여온 거 말이야. 순간 둘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광수 휴대폰에서 너희 문자 다 봤어. 영다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뭘 봤는데? 월순이는 순진해서 다행이야. 계속 이용하자. 이런 문자들 말이야. 옥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월순아, 그건 오해야. 설명할게. 오해? 내 명의로 무단 대출 받은 것도 오해야? 뭔 소리야? 5천만 원 대출 받은 거 모른다고 할 거야? 내 서명 위조해서 이제 완전히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월순아, 진정해. 우리가 설명할게. 설명. 40년간 나를 바보로 만든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게 아니야.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야? 친구를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4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월순아, 소리 좀 줄여. 이웃에 다 들려. 들리면 어때? 너희가 한 짓이 부끄럽지.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해? 영다리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월순아,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우리도 살기 위해서 한 일이야. 살기 위해서 3억 5천만 원을 뜯어가고도 아직 부족해서 또 3천만 원 더 가져가려고? 그게 이제 그만해. 나 변호사랑 상의해서 고소할 거야.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고소? 응.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증거도 다 있고. 옥자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월순아, 정신 좀 차려. 40년 친구를 고소하겠다고? 40년 친구가 친구를 이렇게 속여? 그럼 내가 우리한테 받은 것도 다 토해낼 거야? 뭘 받았다고?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생일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걸로 3억 5천만 원과 맞바꾸자는 거야? 영다리도 협박조로 말했어요. 월순아, 법정 가면 내 치부도 다 드러날 거야. 광수 형님이 한 일들도 다 나오고 상관없어. 나는 피해자니까. 피해자? 너도 공범이었잖아. 부동산 정보 흘려준 거. 그건 내가 모르고 한 거잖아. 누가 믿겠어? 교사가 내부 정보 흘려줬다는 걸. 협박이 시작됐어요. 더 이상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월순아, 우리 조용히 넘어가자. 서로 상처만 커질 뿐이야. 안 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그때 지연이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그만 나가세요. 뭐, 협박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세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있거든요. 협박죄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그제야 두 사람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월순아, 진짜 후회할 거야. 후회하는 건 너희일 거야. 둘이 떠나면서 문을 쾅 닫고 갔어요. 4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폭로하고 나서가 더 복잡하다는 걸 아시나요?
그 다음 며칠간 저는 알게 되었어요. 40년간 숨겨진 비밀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말이에요. 옥자와 영달이 떠난 후 지연이와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4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정말 그랬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변호사님께 오늘 일을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영달이었어요. 월순아, 나야. 뭐 하러 전화해? 좀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낮에는 너무 감정적이었어. 할 말 없어. 월순아, 사실 우리도 피해자야. 뭐라고? 광수 형님이 먼저 제안한 거거든. 우리 보고 너를 설득해달라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야? 형님이 돈이 급하게 필요했나 봐. 그래서 우리한테 부탁한 거지. 내 돈 좀 빌려달라고 중간에서 도와달라고. 거짓말 하지 마. 정말이야.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영다리의 말이 사실일까요? 남편이 정말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럼 왜 휴대폰 메시지에서는 나를 이용한다고 했어? 그건 형님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 말이야. 사실은 우리도 마음이 불편했거든. 점점 이상해졌어요. 영다리가 갑자기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럼 위조 서명은 뭐야? 그것도 형님이 했어. 우리는 몰랐다고. 말도 안 돼. 월순아, 우리 정말 억울해. 형님 부탁으로 도와줬는데 우리만 나쁜 사람 됐잖아. 영다리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 남편이 주도한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영다리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에 대한 제 생각도 달라져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에게 전화해서 영다리가 한 말을 전해줬어요. 선생님, 그건 전형적인 책임 회피예요. 들키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하지만 만약 정말로 선생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김광수 선생님이 정말 주도했다면 왜 마지막에 그만두자고 했을까요?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들을 보면 분명히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5천만 원 대출건도 그래요. 그걸 영다리가 몰랐을 리 없어요. 분명히 공모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정말 남편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지연아,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을까? 어떤 거요? 남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그럼 다른 증거를 더 찾아봐야겠네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번 집안을 뒤져봤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해서요. 남편의 책상 서랍을 더 자세히 뒤지다가 숨겨진 서랍을 발견했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비밀 서랍이었어요. 이런 게 있었네. 열어보니 또 다른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2010년 3월 15일. 오늘 옥자와 영다리가 나를 찾아왔다. 투자 제안을 했는데 월순이 정보를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설득했다. 어차피 공개될 정보인데 미리 알고 투자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했다. 2010년 4월 2일. 결국 첫 투자를 했다. 월순이가 알려준 학교 근처 상가 정보로.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하지만 옥자와 영다리가 월순이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정말 그럴까? 일기를 읽으면서 남편의 심정이 이해됐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설득당한 거였어요. 2011년 5월 10일. 첫 번째 투자에서 우리는 2억을 벌었다. 월순이는 1억 5천을 잃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2012년 1월 20일, 옥자와 영다리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이번에는 거절했지만 그들이 협박했다. 이미 공범인데 지금 와서 빠질 수 있냐고 했다. 협박? 남편도 협박을 당했던 거예요? 2013년 7월 15일, 결국 또 다른 투자를 했다. 월순이 퇴직금으로.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다. 하지만 이제 빠져나올 수 없다. 옥자와 영다리가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 남편도 피해자였던 거군요.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이 빠져든 거였어요. 2015년 12월 30일, 더 이상 못하겠다. 월순이가 너무 불쌍하다. 내년에는 정말 그만둬야겠다. 2016년 2월 14일, 옥자와 영다리에게 그만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월순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마지막 일기였어요. 2016년 3월 1일, 결국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월순이 이름으로 서명을 위조했다.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옥자와 영다리가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일기를 다 읽고 나니 진실이 보였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작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옥자와 영다리에게 협박당하며 어쩔 수 없이 계속한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월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으면 이 일기를 보게 될 텐데 그때는 나를 용서해줘. 나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줘. 옥자와 영다리를 조심해. 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됐어요. 지연이에게 전화해서 일기 내용을 알려줬어요. 선생님,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네요. 응. 남편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 처음에는 공범이었지만 나중에는 협박당한 피해자가 된 거죠. 그럼 옥자와 영다리가 더 나쁜 거네. 맞아요. 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거예요. 그날 저녁, 옥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월순아, 영다리한테 들었는데 아직도 화나 있어? 뭘 원하는 거야?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해 풀고. 오해가 뭐야? 우리가 너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야. 사실이잖아. 아니야. 우리는 그냥 광수 형님 부탁으로. 거짓말 하지 마. 남편 일기 다 봤어. 순간 전화선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기? 남편이 너희한테 협박당했다고 쓴 일기 말이야. 그건 형님이 잘못 쓴 거야. 5천만 원 대출 받으라고 협박한 것도? 월순아, 그건 오해야. 우리는 옥자야. 이제 그만해. 다 들통났어. 월순아, 제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40년간 친구를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우리도 생활이 어려웠거든. 특히 영다리는 사업이 망해서.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40년 우정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죠. 옥자야, 이제 법정에서 보자. 월순아, 정말 후회할 거야. 우리도 할 말이 있어. 뭔 말? 내가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 했다는 거. 내부 정보 유출한 거. 또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누가 더 할 말이 많은지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전쟁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상대방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때예요. 저는 그 다음 주에 경험했어요. 40년 우정이라는 가면을 벗은 사람들의 진짜 무서운 모습을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일기장까지 발견한 덕분에 증거는 더욱 완벽해졌어요. 어르신,
이 일기장이 결정적이네요. 피고인들이 협박을 했다는 증거까지 있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확실해요. 95% 이상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럼 언제 소장을 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마침내 법적 대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40년 우정의 끝이자 정의를 찾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화요일 오후 집에서 지연이와 함께 최종 정리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옥자와 영달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월순아, 우리 좀 들어가자. 뭘 더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사람 데려왔어. 그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박민수입니다. 변호사, 그들도 변호사를 데려온 거예요? 들어와도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지연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박민수 변호사가 말을 꺼냈어요. 김월순 선생님, 제 의뢰인들이 큰 오해를 받고 계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오해? 네. 선생님께서 사기를 당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께서 교사 재직 시절 취득하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부 정보 이용이라뇨? 교사로서 학교 주변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투자하신 것.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건 내가 몰랐던. 법정에서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사라는 공직자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죠. 박 변호사의 말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리고 선생님 남편분께서 작성하신 일기장도 봤는데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신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선생님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닙니다. 법적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럼 증거는 있나요? 김월순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당시 선생님의 통화 기록입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김광수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하신 기록이 있네요. 그건 일상적인 부부 통화잖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죠.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한 기록입니다.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옥자가 입을 열었어요. 월순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너한테 소송당하면 우리도 살 수 없거든. 그래서 서로 조용히 넘어가자.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안 돼. 월순아, 정말 법정에 서고 싶어? 70세의 교사가 내부 정보 이용했다고 신문에 나고 싶어? 옥자의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이었어요. 영다리도 거들었어요. 월순아, 생각해봐. 내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데 40년간 쌓은 교사로서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 그리고 선생님 연금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추가로 말했어요.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연금이 삭감되거나 정지될 수 있거든요. 연금까지? 그건 제 노후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내부 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처리하죠. 지연이가 제 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기친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기가 아니라 공동 투자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보를 제공하고 제 의뢰인들이 실무를 담당한 거죠. 말도 안 돼요.
김월순 선생님은 손해만 봤잖아요.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것 아닌가요?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거죠. 박 변호사는 정말 능숙했어요. 모든 걸 합리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제 의뢰인들이 그동안 선생님께 드린 선물들, 여행 비용들, 이런 것들도 모두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 뇌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내부 정보를 받은 대가로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뇌물. 친구들이 준 선물이 뇌물이라고요? 40년간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이 뇌물이라고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제공과 타이밍이 일치한다면 더욱 그렇죠. 점점 숨이 막혔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어요. 월순아, 이제 알겠지? 옥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너랑 같은 편이었어. 너도 공범이야. 공범이 아니야. 그럼 왜 정보를 알려줬어? 왜 투자에 참여했고?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히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믿었던 건데. 이제 와서 공범이라니요. 선생님, 박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합의하시죠. 합의. 네. 서로 소송하지 않기로 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잃은 돈은? 그건 투자 손실로 보셔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 3억 5천만 원을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였어요. 안 돼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명백한 피해자예요. 이런 협박에 굴복하시면 안 돼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이틀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인 대응이라니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영다리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70세의 법정에서 죄인 취급받고 싶으세요? 세 사람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옥자가 말했어요. 월순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 40년 정을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자. 40년 정?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협박하면서 40년 정을 말하다니요. 다시는 40년 정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와 지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지연아, 정말 모르겠어. 그 사람들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다 허세일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선생님, 제가 법무법인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죠. 다음 날 더 큰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60대의 경험 많은 변호사였어요. 어르신, 상대방이 하는 말은 대부분 허세예요. 정말요? 네. 내부 정보 이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입증하기도 어렵고요. 그럼 연금은? 그런 수준으로 연금이 정지되지는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어르신이 정당한 피해자예요. 그날 밤 결심을 굳혔어요. 끝까지 가기로.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승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나이와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해낸 그 순간이에요. 저는 71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런 승리를 맛봤어요.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어요. 법정에서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어요. 김월순 원고 승소. 판사의 선고를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8개월간의 힘든 싸움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피고의 옥자 박영달은 원고에게 총 4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4억 2천만 원. 제가 잃었던 3억 5천만 원에
이자와 위자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피고들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 행위로 인정되므로 형사처벌도 별도로 받게 될 것이다. 옥자와 영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신했던 협박이 모두 허세였던 거예요. 법정에서 나와서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지연아, 내가 없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 아니에요.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해냈어.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어. 남편의 미소가 더 따뜻해 보였어요. 마치 고생했어,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도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지?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 승소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옥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월수나,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진 목소리였어요. 뭘 원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돈에 눈이 멀어서 너무 늦은 사과였어요. 월수나, 우리 정말 친구였잖아. 40년 친구라면 애초에 이런 짓을 했을까?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옥자야, 이제 그만해. 끝난 일이야. 그럼 정말 우리는 응, 이제 남남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몇 달 후 배상금을 받았어요. 4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40년 우정의 값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으며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지연아, 나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 장학재단이요? 응.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선생님다우신 결정이네요. 그동안 속았던 경험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장학재단 이름은 정직장학회로 정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자는 의미였어요.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할 때였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러. 네, 선생님. 열심히 공부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40년간 잃었던 돈보다 훨씬 값진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장학재단은 벌써 50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었어요.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어느 날,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김준호라는 학생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내가 뭘 했겠어.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옥자와 영달에게 속은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2년 후, 지연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옥자 씨와 영달 씨가 실형을 받았어요. 얼마나? 각각 2년씩이요. 2년. 적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출소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전과자가 되었으니 예전처럼 쉽게는 못할 거예요. 사실 저는 그들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어요. 40년 친구였는데 그렇게 끝나다니. 지금은 72세가 되었어요. 장학재단 일로 바쁘지만 행복해요. 매주 재단 사무실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도 해주고.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재단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줘요. 할 일이 있는데 안 올 수 있나. 정말 할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70세가 넘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요. 옥자, 영달과 함께 했던 즐거웠던 시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장학재단도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 50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것을 보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들어요. 어제는 첫 장학생이었던 준호가 의사가 되어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제 저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벌써? 네.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선순환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오늘은 새로운 장학생 면접이 있는 날이에요. 어떤 학생들을 만날지 설레어요. 할머니, 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면접장에 들어온 학생이 환하게 인사했어요. 반가워. 이름이 뭐니? 이지연이라고 해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을 보니 옛날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왜 교사가 되고 싶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하는 일,